지금부터 한 달 전쯤 삼촌에게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다른 업에 종사하고 계시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배를 타셨어요. 지금부터 8년 전 201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삼촌은 부산에서 어업을 하고 계셨어요. 5월에서 6월이 꽁치가 제값을 받는 철이라 꽁치잡이 배들이 한창 바쁠 때라고 말씀하셨죠.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5월 초쯤 꽁치 업을 하다 정말 무서운 일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날은 화창한 초여름 날씨였고 부산 감천항을 출발해 북태평양에서 꽁치 어획을 하는 코스였습니다. 한번 나가면 2일에서 3일 정도 후에 돌아오는데 꽁치 어류 특성상 그물에서 올라오면 고등어처럼 금방 죽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산채로 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신선도를 위해 짧은 어획을 한다고 하셨어요. 꽁치잡이는 그물을 걷기 시작하면 잠도 못 자고 30시간 이상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정말 힘들어서 한국 사람보다 주로 외국인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대부분 필리핀 쪽이나 인도네시아 외국인인데 일당도 저렴하고 일도 열심히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삼촌은 한국 선원 4명과 외국 선원 6명을 태우고 꽁치배를 타게 됐죠. 어떤 일을 하던 마찬가지겠지만 꽁치잡이도 나름 직책이란 게 있었는데 선장과 조타수 그리고 작업반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선장은 최고 책임자이고 조타수는 선장 부재 시 선장 역할을 대신한다고 했죠. 작업반장은 일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인원인데 반장의 역량에 따라 어획량이 결정이 될 정도로 이 바닥에서 날고 기는 사람으로 뽑힌다고 합니다. 삼촌은 작업반장과 친한 형동생 사이였는데 반장 소개로 그 배를 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배를 타기 하루 전날 삼촌과 반장 형님은 술을 한잔 했다던데 반장 형님이 말씀하시길 동생아 고생 안 시킬 테니까 희야 믿고 같이 가자.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피하는 게 꽁치잡이인데 삼촌은 그 말을 듣고 배에 타게 됐죠. 드디어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고 반장 형님이 작업 지시를 내렸답니다. 상자마다 노끈을 연결하는 일인데 꽁치를 담은 상자를 쉽게 옮기기 위해서 작업을 하는 거였죠. 노끈 작업은 쉬운 편이라서 한국인 선원들이 하게 됐고 힘든 그물 작업 준비는 외국인 선원이 맡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던 중 인도네시아 선원 한 명이 불만이 있는 듯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걸 보고 반장 형님은 군기가 빠졌다며 머리를 쥐어박고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그렇게 농담식으로 넘어갔다고 했죠. 국내 선원들은 작업 준비를 끝내고 쪽잠을 자기 위해 배 모서리 쪽 임시 천막을 설치해서 쉬고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다른 어종을 잡는 어선이면 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던데 대체적으로 꽁치잡이는 빠르게 어획하고 들어오는 편이라 일반 어선이 많았다고 해요. 천막 안에서 삼촌은 잠이 들었고 대략 30분 정도 지났을 때 선장님이 삼촌을 조용히 불렀답니다. 그리고 선장실에 들어가 소름 돋는 말을 들었다고 했죠. 김씨, 이 반장 어디 간 줄 아나? 10분 전부터 안 보이는데 느낌이 안 좋네. 선장님은 작업 지시를 내리기 위해서 반장 형님을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고 느낌이 이상해서 향일을 멈추고 해경을 불렀다고 하셨어요. 좁은 배에서 사람이 없어진다는 건 사망으로밖에 볼 수 없으니까 삼촌은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정말 무서웠다고 합니다. 삼촌은 나머지 국내 선원들을 데리고 선장실로 들어왔고 문을 잠그고 해경을 기다리고 있었죠. 잠시 후 해경이 도착했고 선장님은 말씀하셨는데 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선원 한 명이 안 보입니다. 결국 배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잠시 후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시간 전쯤 배가 출발하고 나서 그물 작업을 하고 있던 중 외국인 선원 한 명이 작업 반장에게 불만을 가졌다고 했죠. 그 이유가 한국인은 편한 작업을 시키면서 본인들은 힘든 것만 시킨다고 짜증이 났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반장 형님이 다가와서 머리를 쥐어 박으니까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인도네시아 문화 정서상 머리를 때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데 반장 형님이 장난식으로 머리를 때리자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배 안을 수색하던 중 수상한 혈흔과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가 발견됐고 결국 외국인 선원 중 한 명에게 자백을 받았다고 했죠. 삼촌이 배 한쪽 편에 천막을 치고 국내 선원들과 쪽잠을 자고 있을 때 반장 형님은 천막 밖에서 쉬고 계셨다고 합니다. 배 난간에 앉아 잠깐 눈을 붙인 사이 흉기에 가격을 당했고 반장 형님은 바다에 던져졌던 거죠. 범인은 모든 범행을 혼자서 했다고 자백을 했다던데 삼촌이 볼 때는 분명 공범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셨어요. 좁은 배 안에서 흉기로 가격하고 물에 던져지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답니다. 해경도 그 부분을 의심했던 상황이라 인도네시아 외국인 선원들은 해경으로 갈아타고 삼촌과 국내 선원들은 다시 항구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복잡 미묘한 감정 때문에 한참을 우셨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형님인데 그렇게 처참하게 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셨죠. 삼촌은 오래전 이야기라 덤덤하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때 일이 떠오르는지 눈가가 촉촉해지더군요. 물론 삼촌도 그 일을 잊을 수 없겠지만 저도 삼촌이 겪으신 이야기를 듣고 오랫동안 잊지 못하고 지낼 것 같습니다. (10년) 전 겪었던 실화입니다. 지금은 간간히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1년 전만 해도 집에만 박혀 있었죠.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합니다. 그 당시 20대 초반, 말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저는 10대부터 사고를 많이 치는 탓에 전과 기록이 있었습니다. 폭력적인 부분 때문에 징역을 살다 나왔고 정말 후회하며 반성을 많이 했었죠. 성인이 되고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 부모님께 앞으로 사람답게 살겠다, 지켜봐달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알바 사이트를 보고 있었는데 나이는 통과지만 학력에서 걸리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준비했지만 졸업장을 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간단한 알바면 상관없겠지만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군요. 한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가 담배가 떨어져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사고 집 근처 골목에서 한 대 피우고 있는데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남자 직원 국구, 4대 보험 가능, 학력 무관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었죠. 저는 전화번호를 저장하고 나서 집으로 들어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10시쯤 전단지에 나와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그곳은 일자리를 구해주는 직업 소개소라고 하더군요. 결국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에 방문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참 고민하다 이력서를 들고 사무실에 찾아갔고 담당자는 원하는 조건을 말해보라고 하더군요. 저는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을 원한다고 말을 하니까 일단 집으로 가서 기다리라고 말을 하셨죠. 그리고 다음날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집과 거리는 좀 있었지만 평택에 좋은 자리가 있다고 하더군요. 기숙사까지 제공한다고 하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았고 요즘 불경기에 이만한 곳이 없다고 몇 차례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하는 가스통을 만드는 회사였고 직원은 20명 정도 된다고 했죠. 부모님도 좋아하시고 저도 열심히 해서 저축도 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까지 생각하며 큰 꿈을 가졌습니다. 입사 첫날 기숙사에 들어가 짐을 풀고 첫 출근을 했죠. 제가 맡은 업무는 사출이라는 파트였는데 가스통 모양을 잡아주고 제품을 넣었다 빼는 단순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고 작업 반장이 신입사원들에게 말을 하더군요. 기존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인데 신입들은 식사 후 12시 40분까지 흡연실로 모이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저 말고 신입사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긴장을 해서 그런지 인사도 하지 못했었죠. 점심을 먹고 나서 흡연실 앞에서 기다렸고 사람들이 저를 보고 대하는 태도가 마치 군대 신병대하듯 하더라고요. 그때는 처음이라 그런 줄 알았고 얼른 적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작업 반장이 오더니 몇 가지 숙지사항을 말하면서 꼭 지켜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한 달에 한 번 회식비를 걷는다고 하더군요. 급여가 들어오면 10만 원씩 내야 된다고 했고 기숙사에서 외출할 때는 고참에게 허락받고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처음 입사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특성상 2교대 근무였는데 그날은 오전 파트라서 새벽 5시에 일어났죠. 눈을 뜨니 제 옆에 자고 있던 신입사원이 보이지 않더군요. 먼저 일어나 일찍 출근했나 싶어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업 반장이 기숙사 방문을 열고 욕을 하는 겁니다. 같이 있던 신입 어디 갔냐고 좋은 말 할 때 말하라고 하는데 정말 무서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다들 자고 있을 때 몰래 도망을 갔던 거였고 일이 힘들어서 갔나 보다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입사하고 나서 첫 급여를 받게 됐고 작업 반장이 말하는 회식에 참석하게 됐죠. 회식이라고 해서 사장님과 관리자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었고 작업자들끼리 돈을 걷어 술 한잔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식 자리에 유난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고참이 한 명 있었는데 술 한잔하다가 저를 부르더군요. 다음 주에 신입이 한 명 들어오는데 교육 똑바로 못 시키면 가만 안 둔다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참이 술에 취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고 다음 주가 돼서 신입이 들어왔죠. 신입은 저보다 어려 보이고 이런 일은 처음인 듯 보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작업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작업 반장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끝내고 나서 그날 밤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저를 싫어한다는 고참이 제가 있던 기숙사로 찾아왔고 저는 이유 없는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신입 관리 제대로 안 하냐고 한 번 더 문제 생기면 그땐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거였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신입이 일을 못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날부터 신입이 실수를 할 때마다 기숙사로 찾아와 저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폭행 전과가 있는 입장이라 망설여 치더군요. 그리고 신고하게 되면 힘들게 구한 직장을 그만둬야 하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죠. 정신 차리고 살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한 달 만에 집으로 가는 건 부모님께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고 참고 지냈죠. 그렇게 한 달을 더 버티고 나서 제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주말이라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이 들었고 새벽쯤 전화가 오더군요. 기숙사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고참들이 누군가를 봤다고 하던데 큰 가방을 들고 어디론가 급히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따라갔더니 신입이 도망가려고 하길래 잡았다면서 연락이 왔죠. 저는 급하게 그리로 가서 교육 제대로 시키겠다며 고참들에게 죄송하다고 하고서 신입과 함께 기숙사로 들어왔습니다.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힘들면 도망가나 싶어 잘 타이르고 있는데 그때 작업 반장이 문을 박차고 들어오더니 자기가 보는 앞에서 교육을 시키라고 하더군요. 제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네가 교육 안 시키면 내 손에 죽을 거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겁이 나서 반장이 시키는 대로 신입을 폭행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한참 보다가 웃으면서 나가더군요. 신입에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바보 같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반장이 나오고 나서 신입을 얻고 그곳을 몰래 빠져나왔죠. 돈을 떠나서 거기서 일하다가 사람까지 죽는 일도 생기겠다 싶더라고요. 제가 살기 위해서 저보다 약자를 괴롭힌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가 드네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숙사에서 신입을 폭행하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웃고 있던 작업 반장 얼굴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습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피해자는 저와 가장 친한 친구였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정말 힘든 날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19살, 수능을 앞두고 친구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학교를 가야 돼서 자정이 되기 전 독서실을 나오게 되었고 집으로 향하면서 배가 고프길래 친구와 함께 독서실 맞은편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컵라면으로 간단한 끼니를 때우고 나서 편의점을 나오게 되었죠. 그때 시간은 자정이 조금 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편의점 사거리부터는 친구 집과 반대 방향이라 내일 보자고 하고서 저는 집으로 향했죠. 늘 가던 길이었고 걸어서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초가을 9월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고 다녀서 그런지 굉장히 더운 날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나서 친구에게 잘 들어갔냐며 연락하려는데 친구에게서 이상한 메시지가 와 있더군요.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데 착각이겠지? 라는 메시지였는데 그걸 보고 친구에게 곧장 전화했죠.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는데 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메시지를 보내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죠. 들리는 소문에는 몸이 안 좋아서 결근했다고 하더군요. 하루 종일 친구와 연락이 되질 않았고 그날 저녁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한 통 왔습니다. 연락 못해서 미안하고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 친구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서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말을 하더군요. 다음날 수업을 끝내고 친구가 알려준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원정동에 있는 종합병원이었는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친구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친구가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 편의점 사거리에서 저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곁눈질로 뒤를 쳐다봤더니 어떤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방향이 같겠지 생각했는데 그 남자는 친구 걸음걸이에 맞춰서 일정한 거리를 두며 걸었다고 했죠. 점점 무서워진 친구는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저에게 누가 따라오는 것 같다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군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피해 본 것도 없고 그냥 길 가던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신고하는 건 섣부르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늦어서 부모님께 연락하기도 애매했다고 하더군요. 친구 집은 골목 사이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지나가는 행인도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는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를 먼저 보내기 위해서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근방에 보이는 4층짜리 상가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상가 1층에서 그 남자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그 남자가 골목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 상가로 들어왔다고 했죠.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 남자가 들고 있는 물건이었는데 오른손에 빨간색 벽돌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친구에게 다가왔고 친구는 상가 계단으로 도망쳤다고 했죠. 2층, 3층, 결국 마지막 층인 4층까지 그 남자는 벽돌을 들고서는 미친 듯이 친구를 따라왔고 숨을 곳이 필요했던 친구는 다급하게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좌변기에 앉아 있었는데 화장실 밖에서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다고 했죠. 그리고 친구가 앉아있던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직감적으로 그 남자라고 생각했고 그 틈을 타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 친구가 고개를 들어 화장실 천장을 쳐다봤더니 그 남자가 친구를 노려보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 섬뜩하고 무서워서 화장실 문을 열고 도망치려는데 뒤통수가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던 벽돌로 친구 머리를 내리친 것이죠. 친구는 화장실에서 살려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게 상가 4층에 PC방이 있었는데 PC방에서 알바를 하던 직원이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서 화장실로 뛰어왔다고 했죠. 알바생이 그 남자를 제지하는 과정에도 제 친구를 폭행하려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현장에서 그 남자는 검거되었다고 했죠. 친구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도 두개골 골절상은 아니었고 머리에 심한 상해를 입어서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상처는 아물었지만 정신적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남자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5개월이 지났을 때였죠. 그 남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인데 친구를 따라와서 친구 머리에 벽돌을 가격했던 이유를 물어보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친구가 기분을 나쁘게 한 게 아니었고 그 남자가 일하는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자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친구는 묻지마 범죄를 당한 거였죠. 더 섬뜩했던 사실은 과거에도 3차례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가 20대 시절 지나가는 여성의 머리를 내리쳐 골절상을 입혔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죠.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 남자는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일면식도 없는 남자가 본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고서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분이 나빠서 벽돌로 머리를 내리친 것은 맞지만 죽이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했다더군요. 그리고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고 했죠. 그 남자는 2024년에 출소 예정이고 부천시 원정동에 자주 나타난다고 합니다. 과거에 동일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결국 그 남자가 출소하기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여성분들은 밤늦게 뒤를 따라오는 남자를 만나면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짧은 스포츠 머리에 볼살이 없는 마른 체형입니다. 친구와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때는 2년 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현재는 가게를 이전하게 되었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던 가게는 아직도 그 자리에 존재하기에 지역명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40대 주부이고 시장에서 5년째 반찬 가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게 옆으로는 과일 가게와 채소를 파는 곳이 있었고 맞은편에는 꽃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꽃집 사장님은 나이가 진득하게 드신 여성분이었죠. 항상 웃는 얼굴에 인상도 좋아서 제가 언니라고 부르면서 지냈던 분입니다. 꽃집 언니는 가게 말고도 시장 근처에 작은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고시원처럼 생긴 3층짜리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건물주라고 엄청 부유하거나 그런 편은 아니었고 알뜰하게 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죠.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던지라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남편과 일찍 사별하고 혼자 지내는 걸로 소문이 돌았습니다. 꽃집 언니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었죠. 그날 9시쯤 가게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맞은편 꽃집에서 말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한번 쳐다봤더니 꽃집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꽃집 언니와 이야기를 하더군요. 한참 무슨 대화를 나누더니 그 남자는 사라졌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나서 꽃집 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언니, 그 남자 누구야? 언니가 이야기를 하는데 대단하면서도 걱정이 좀 되더군요. 시장 근처 노숙인들이 꽤 있었는데 잘 곳이 없다고 해서 언니가 관리하고 있는 고시원에 묵게 해달라고 찾아온 거였답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간다며 인사하고 집으로 갔죠. 그날 이후로 꽃집 앞에 노숙인으로 보이는 남자들이 자주 찾아오더군요. 자세히 보지 못했지만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서 주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노숙인들이 불쌍하다며 가게로 찾아오면 10,000원씩 손에 쥐어줬다고 하더군요. 좋은 일을 하는 건 맞지만 너무 자주 찾아오니까 시장에 오던 단골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노숙인들이 꽃집 가게 앞에 앉아 있거나 가게 앞을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며 있으니까 지나가는 손님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 뭔가 섬뜩한 느낌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꽃집에 찾아오던 노숙인 중 유독 눈에 띄는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눈빛부터 남달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노숙인들은 남들에게 피해가지 않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반면 그 남자는 지나가는 사람들과 눈이 마주치면 욕을 하는 등 공격적인 모습이 보이더군요. 한 번은 저희 반찬가게 앞까지 와서 욕을 하고 갔던 일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손님이 쳐다봐서 그랬다던데 하여튼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섬뜩한 느낌을 받은 건 그 남자의 행동이었습니다. 꽃집 문 앞에는 화분으로 장식을 해두곤 했었는데 그 화분을 발로 걷어차면서 행패를 부리더군요. 아무도 말릴 수 없을 정도였고 결국 경찰이 와서 그 남자를 데리고 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언니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서 물었고 언니는 힘겹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낮에 찾아왔던 그 남자가 언니가 관리하는 건물을 자기가 관리하면 안 되냐고 했답니다. 꽃집 언니는 그건 안 된다며 그 남자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했고 화가 난 그 남자는 꽃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거였죠. 그날 이후로 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일주일 정도 쉬었습니다. 쉬는 동안에도 노숙인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가곤 했죠. 그런데 그때 꽃집 앞에서 난동을 피웠던 그 남자가 찾아온 겁니다. 저희 가게 바로 옆 채소 가게 아저씨가 있었는데 꽃집 언니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아저씨는 그 남자에게 다가가서 아저씨, 양심이 좀 있어야지. 꽃집 아주머니가 도와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난동을 부리는 바람에 가게 문도 못 열고 있는 거 알아? 꽃집 아주머니가 당신 2번 다시 보기 싫다고 하니까 가게 찾아오지 마. 그랬더니 그 남자는 채소 가게 아저씨를 무섭게 노려보다가 반대편으로 가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꽃집 언니가 관리하는 고시원 건물에서 꽃집 언니가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던 거였죠. 전선에 목이 졸려 숨졌다고 들었습니다. 범인은 꽃집 앞에서 난동을 부린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본인 말고 다른 노숙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건물 관리 일을 넘겨받으려고 했지만 꽃집 언니가 거절해서 앙심을 품었다고 했죠. 그러다가 살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채소 가게 아저씨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 노숙인 남자는 꽃집 언니를 찾아가 욕설을 내뱉었고 꽃집 언니가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했더니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폭행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군요. 그 노숙인은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집행유예 중이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여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고작 15년이라니까 화가 나더군요. 결국 2심에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가게 이전을 하고 현재는 다른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언니 얼굴이 떠오릅니다. 욕심 없이 정말 선하게 살았던 언니가 하루아침에 끔찍한 일을 당해서 충격이 가시질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 가끔 그 친구 얼굴이 기억이 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겪은 실화이며 정말 충격적이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는 7년 전쯤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그 당시 사업 실패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되어버렸고 먹고 살기 위해 새벽마다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을 할 때였죠. 제가 박 씨를 처음 본 건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사무실에서 대기하다 근처 공사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마저도 일이 없으면 강제로 집으로 가야 하는 일도 가끔 생기죠. 그래서 사무실에 모인 사람들 표정을 보면 대부분 표정이 밝진 않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달랐죠. 얼굴에 여유가 넘치고 매사에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과 금세 친해지더군요. 그러다 일을 끝내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작업 인부들끼리 술 한잔을 하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다 박 씨 이야기가 나왔고 박 씨를 술자리에 부르게 됐죠. 아마 그때부터 박 씨와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비슷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박 씨도 사업 실패로 인해 일을 시작하게 된 점이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 사는 처지이고 박 씨는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나 있어서 하루 일당을 받으면 10,000원만 남기고 아내에게 송금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리지만 본받아야 될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박 씨와 친해지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죠. 늘 표정이 밝았던 박 씨가 그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더군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니 괜찮다고만 대답을 하고서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 하고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 표정은 늘 어두웠고 불과 3개월 전과 지금 너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일을 하다 다른 생각을 했는지 앞을 보지 못하고 넘어져 손가락 골절상까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박 씨는 더 이상 인력사무소에 나오지 않았고 박 씨에 대한 기억이 점점 잊혀져 갈 때쯤 같이 일하는 인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죠. 그건 박 씨가 고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막을 듣고 나서 왜 말을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한 건지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죠. 박 씨 가족은 울산에 거주해서 박 씨는 주말마다 찾아가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가족들 얼굴을 보기 위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 통화도 되지 않았다고 했죠. 집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저녁이 돼서야 아이들과 아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내 표정이 정말 이상했다고 합니다. 뭔가에 홀려있는 표정이었다고 했죠.
말을 걸어도 피곤하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이대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내를 미행하기로 했고 일을 가는 것처럼 하고서 집으로 나온 뒤 외출하는 아내를 뒤쫓기 시작했죠. 아내가 원룸촌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박 씨도 그곳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결국 알아낸 것은 아내가 점을 보러 다닌다는 것이었죠. 사주와 운세를 봐주는 유명한 곳이라고 하던데 나비 선녀라고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로 점을 잘 본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더군요. 아이들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점집을 다녔는데 박 씨가 송금해준 돈은 물론 사채까지 받아서 점을 봤다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아내와 자주 다투었고 그 이유 때문에 박 씨 표정이 좋지 않았던 거였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가 주말이 돼서 집으로 찾아갔더니 아이들이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집을 나갔다고 말을 했다더군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 사실 점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살면 일이 더 안 풀린다며 학교도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쫓아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화가 나서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서 다시 일을 하러 대구로 올라왔다고 했죠. 그때 상황에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지만 당장 한 푼이 아쉬웠던 처지라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아이들 걱정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현장에서 넘어져 손가락이 골절이 되었고 그 길로 곧장 울산으로 내려가게 된 거였죠. 박 씨는 아이들을 수소문하며 찾으러 다녔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힘겹게 잠이 들었는데 목이 조여오고 숨쉬기가 힘들어 눈을 뜨니 눈앞에 아내가 목을 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밀치고 도대체 왜 그러냐며 울면서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박 씨가 죽어야 모두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고 말을 했다고 했죠. 무당은 박 씨가 사업에 실패하고 대구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맞혔다며 그때부터 무당 말을 신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아내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하더군요. 화가 나서 아내가 다니던 점집으로 찾아갔더니 이미 문을 닫고 행방을 알 수 없었다고 했죠. 결국 박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다니다 극심한 생활고와 우울증까지 더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하더군요. 박 씨 아내는 무당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정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걸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그 친구 얼굴이 생각이 나네요. 성실하고 밝은 친구였는데 부디 좋은 곳에서 편히 잘 쉬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원 강사로 일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강사 일은 그만두고 시간이 꽤 흘렀지만 아직도 나타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때는 4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때였죠. 전공은 미술이었는데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려니까 입맛에 맞는 자리를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대학교 선배가 일자리를 소개해 주더군요.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는 미술학원이었는데 학교 선배 지인이 학원 원장이라서 근무 조건을 맞춰 주신다고 하더군요. 안 그래도 취업하기 힘든데 제 전공에 근무 조건까지 맞춰 주신다니까 곧장 하겠다고 말했죠. 그날이 금요일이라 월요일날 형식적인 면접을 보기로 하고 기분 좋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생각했던 근무 조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하게 되었죠.
미대 입시 전문학원이었고 학생 인원은 15명 정도였습니다. 수업 시간은 오전과 오후별로 4시간씩인데 저는 오후 시간 담당이었고 대부분은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으로는 기초 디자인 원을 그리는 작업과 사과와 공을 두고 질감을 표현하는 수업을 하고 있었죠. 다들 센스가 있어서 그런지 잘 따라오더군요. 그때 한 남학생이 손을 들더니 궁금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 쌤, 모르는 거 있으면 수업 끝나고 물어봐도 돼요? 배우려는 의지가 보이길래 그러라고 했죠. 오후 수업이 끝나고 퇴근하기 위해 학원 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가 부르더군요. 뒤를 돌아봤더니 아까 수업을 듣던 남학생이었습니다. 좀 당황스럽긴 했지만 기특해 보이기도 해서 수업 질문을 하면 가르쳐 주려고 같이 걸어가고 있었죠. 그런데 수업에 관련된 게 아닌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자친구 있느냐, 집은 어디냐,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뭐 그 나이 남자아이들이 호기심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고 앞으로 자주 봐야 하는 학생이어서 저도 농담식으로 대답했습니다. 쌤 남자친구 없는데 왜? 민수 너가 소개해 주려고? 그랬더니 아무 대답 없이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이틀 후 수업이 끝나고 혼자 남아있길래 민수야 너 집에 안 가? 그러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약속은 대학 들어가고 고백하면 받아달라는 거였죠. 무슨 소리냐며 얼른 집에 돌아가라고 했더니 약속 안 하면 안 가겠다며 버티더군요. 그때 저는 이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하고 잘 타일러서 집에 보냈습니다. 6개월쯤 지나 민수와 다른 아이들은 대학을 진학하고 새로운 아이들로 채워졌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군요. 민수가 대학을 진학했으니 더 이상 볼 일 없다고만 생각했죠. 무서웠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건 그날 학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여자 혼자 어두운 골목을 지나고 있으니까 무섭기도 해서 항상 친구와 통화를 하며 집으로 가곤 했었죠. 그런데 그날은 꼭 누가 뒤따라오는 기분이 들더군요.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고 느낌이 좋지 않아서 빠른 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닿았을 무렵 통화를 끝내고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오랜만이에요 하면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뒤를 쳐다봤더니 민수가 서 있더라고요. 야 놀랬잖아. 너 근데 우리 집은 어떻게 알았어? 민수는 저를 놀래켜 주려고 몰래 뒤따라오고 있었다고 말하더군요. 웃으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자인 입장에서 좀 무서웠습니다. 시계를 보니 저녁 10시가 다 되어 가길래 민수야 늦었으니까 얼른 집에 가야지. 말하고 들어가려는데 제 팔을 당기며 못 들어가게 막더군요. 그리고는 사귀자면서 힘으로 몰아붙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은 없고 힘으로는 안 되니까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반항했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온 주민분이 괜찮냐면서 뛰어오시더군요. 민수는 혼자 욕을 하다가 급히 도망갔습니다. 그날 이후 곧장 부모님 댁으로 갔고 학원 원장님께 말씀드려 한 달간 휴가를 냈죠. 그 집에 있다가는 또 찾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지나 민수와 다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소름 돋았던 게 부모님 댁 근처에서 민수를 봤던 거였죠. 엄마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에서 내리는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길래 봤더니 민수였습니다. 저희 엄마께 인사하고 나서 좋은 대학 갔다고 고마워서 찾아왔다고 둘러대더군요. 엄마는 민수 보고 차 한잔하고 가라고 하길래 민수와 둘이 이야기한다고
엄마 보고 급히 들어가라고 했죠. 그리고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나랑 사귀면 되잖아. 전 거부 의사를 확실히 밝히고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후로 지속적으로 민수는 저를 찾아왔고 결국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부모님 집에서 나와 부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학원 원장님께서 부산의 강사 자리를 소개해 주셨고 민수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부산에 내려와서 자리 잡고 남자친구까지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 안 좋은 기억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을 때였죠. 그날은 남자친구 생일이었고 남포동에서 데이트 약속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시간 약속을 정말 잘 지키는 편인데 그날은 유독 늦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전화했지만 연결이 안 되더군요. 약속 시간이 1시간이 넘어갔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택시를 타고 남자친구 집으로 급히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집으로 가려는데 뒤늦게 문을 열더군요. 그때 그 순간은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남자친구 집에서 민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거실에 쓰러져 있었고 도망가려고 하는 저를 붙잡고서는 당장 헤어지라며 협박을 했습니다. 힘으로 안 되겠다 싶어서 민수를 잘 타일렀죠. 사실 남자친구 아니야. 민수 너밖에 없는 거 알잖아. 그리고는 내일 다시 만나자며 민수를 좋게 돌려보냈고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남자친구는 폭행을 당해 코뼈 골절로 전치 3주 진단이 나왔고 민수는 특수폭행치상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사님에게 들었는데 민수가 잘 아는 친구가 흥신소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다니는 직장과 집 그리고 사람 관계까지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이름까지 개명을 했고 다른 곳에서 조용히 숨어 살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와 올해 결혼 예정이고 한동안 괜찮았는데 최근부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자주 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민수가 아닐지 너무 무섭습니다. 때는 5년 정도 지난 일인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화가 나고 정말 기억하기 싫은 무서운 사건입니다. 저는 전남 순천에서 애견 미용샵을 운영하는 30대 여성입니다. 20대 때부터 집에서 나와 혼자 살았는데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됩니다. 5년 전 저는 애견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애견 미용실 창업을 준비할 때였죠. 이곳저곳 알아보다 좋은 자리가 있었는데 권리금까지 없어서 곧장 계약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는 한 달 정도 진행이 됐고 그렇게 애견 미용샵을 오픈하게 됐죠. 오픈 전부터 카페나 단톡방에서 홍보를 많이 했던 탓인지 예약 손님이 꽤 있었는데 초창기에는 긴장도 많이 하고 손이 느려 하루에 2마리 정도 미용을 했었어요. 가게 오픈을 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저와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 찾아왔죠. 강아지를 안고 웃으면서 가게로 들어왔고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강아지를 맡기고 난 뒤 2시간 정도 지나 여자는 다시 가게로 찾아왔는데 미용이 너무 잘 됐다며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첫 미용을 하고 나서 저희 가게 단골 손님이 됐고 그 당시는 그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 직업은 공인중개사라고 하던데 사무실 위치도 저희 가게에서 멀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애견샵을 운영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쯤 제가 그 여자에게 따로 연락을 하게 됐죠. 저는 연식이 오래된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살던 집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겨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과 해결을 보면 되겠지만 층간소음에 관련된 문제라 너무 힘들어서 이사를 결정한 거죠.
아직 계약 기간도 6개월 정도 남은 상태였고 애견차 근방으로 집을 보기 위해서 그 여자에게 연락을 했던 겁니다. 저는 쉬는 날 여자가 일하는 부동산 사무실로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고 잘 아는 사이라 그런지 본인만 믿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가게 근처에 신축 빌라가 있어 방을 보게 되었고 이사는 한 달 뒤에 하기로 하고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문제는 전에 살던 집이었는데 이사를 한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있어 보증금은 물론 집이 빠지기 전까지 월세를 줘야 하는 게 문제였죠. 부동산에 들리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그 여자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집을 본다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보여줄 수 있냐고 물었고 아시다시피 예약 손님이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직업이라 지금은 바빠서 힘들겠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집 비밀번호를 묻길래 어차피 집은 빨리 빼야 하고 처음 보는 사람도 아니어서 문자로 비밀번호를 알려줬습니다.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정작 계약하려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이삿날이 가까워지기 시작할 때 정말 무서운 일을 겪게 됐죠. 그날은 가게 문을 닫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도착해 옷을 갈아입고 늦은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TV를 보다가 자정이 가까워졌을 때 얼굴 팩을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고 그냥 있으려니 심심해서 이어폰까지 귀에 꽂고 노래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게 30분가량 누워있다 물 한 잔 마시고 자려던 참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렸고 그때는 위층에서 나는 소린 줄 알았습니다.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위치과 자주 싸우고 이사까지 하는 상황이라 혼자 욕을 하면서 주방 쪽으로 걸어갔어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저는 평소 손힘이 약한 편이라 물이나 음료수 뚜껑을 살살 닫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 않는 겁니다. 불과 2시간 전쯤 저녁을 먹고 나서 물을 마셨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고 불을 켜서 뒤를 쳐다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냉장고를 닫고 방으로 들어가 친오빠에게 문자를 보냈죠. 거실에 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확실치 않으니 경찰에 신고는 하지 못했고 불을 켜고 확인하는 것도 무서워서 오빠에게 연락을 했었어요. 친오빠는 저희 집과 20분 정도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제 문자를 보고 금방 오겠다고 했죠. 저는 방문을 잠그고 자는 척을 하며 오빠를 기다렸고 그때 누군가 방으로 들어오려고 손잡이를 천천히 돌리는 겁니다. 그 순간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웠고 진짜 공포를 느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그 느낌이었어요. 거실에 누군가 있다는 게 확실해지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과 통화하면서 최대한 작게 말하긴 했는데 거실에서 들었던 건지 잠시 후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 목소리가 나길래 방문을 열고 나갔죠. 야, 바닥에 신발 자국 뭐야? 진짜 누가 들어온 거야? 오빠 말을 듣고 거실 바닥을 보니까 온통 신발 자국이 있더군요. 좀 전에 물을 마시려고 주방으로 나왔을 때는 불을 끈 상태라 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경찰이 도착했고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다며 말을 했었어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사 전까지 오빠네 집에서 지냈고 며칠이 지나 범인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범인은 집을 보러 왔던 남자 중 한 명이었는데 성범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범인은 부동산 중개인이 비밀번호 누르는 걸 보고 들어왔다던데 더욱 충격적인 건 중개인 말을 듣고 범죄를 계획했다고 하더군요. 집을 보여주면서 이 집은 젊은 아가씨 혼자 사는 집이라 깨끗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범죄를 생각했답니다. 더 화가 나는 사실은 비밀번호를 누를 때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눌렀다고 했죠. 저는 그 여자에게 전화해서 따지고 들었더니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범인이 자백을 했다고 몰아붙이니까 갑자기 웃으면서 섬뜩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그랬다는 증거도 없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어딘지 아니까 조용히 넘어가자. 뭔가 알고 있는 식으로 말을 했었죠.
그게 그 여자와 마지막 통화였고 2번 다시 애견샵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눈치를 채지 못하고 거실 불을 켰더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건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때에만 생각하면 너무 무섭고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정말 섬뜩한 경험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